역사는 존엄했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오늘도 미제의 침략적 죄행을 만천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비랍됐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치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었습니다.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북한은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 당시는 이제 경제가 이제 막 하향 곡선에 들어갈 시기인데 어떤 경제 침체의 어떤 그 원인도 우리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봐라, 우리는 이렇게 지금 미국이나 사방에서 우리를 말이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게 그 증거다 이거지요. 사건 발생 후 미국은 즉각 오산과 군산 기지에 2개 전투기 대대를 급파하는 등 군사적인 조치를 진행했다. 그렇게 한반도에는 전운이 밤돌기 시작했다. 굉장히 그 강경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당시 우리 그 국민들 시위도 많이 있었어요. 미국은 북계의 실체를 인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어떤 피켓을 쓰고 시위도 하고 막 판문점으로까지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막 시위대들이 이제 그랬었죠. 상식을 뛰어넘는 북한의 도발. 특히 계획적으로 지속되어 온 북한의 해상 도발은 오늘날까지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1967년) 당포함 피격 사건에 이어 1968년 납북됐던 288명의 어부가 귀환했으며 1983년 은밀하게 도발을 시도했던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 사건과 1999년 제1연평해전, 그리고 2002년 제2연평해전을 거쳐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같은 해 민간 마을까지 무차별 공격한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르기까지 1953년 이후 북한은 무려 1508회에 이르는 해상 도발을 자행해왔다.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NLL의 무력화를 주장하며 해상에서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한 편을 만나보셨는데요. 지난 2012년 북한 TV가 방영한 푸에블로호의 말로라는 기록 영화입니다. 북한의 기록 영화는 진실을 왜곡시키고 북한 주민의 사회교육 수단으로 이용되는가 하면 도발의 가능성을 내포한 대북 선전용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종 기록 영화를 통해 자신들의 해군력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군사 기밀 사항인 잠수함 기지도 공개하고 이와 함께 현재 북한이 잠수함 전력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며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런 기록 영화가 뭐 그리 중요할까 싶지만 혹시 부족한 해군력을 수적으로나마 과시하고 질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구식이긴 해도 엔진 소음이 작기 때문에 해저에서 은밀한 접근이 가능한데요. 실제 지난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역시 북한 잠수함에 의한 도발로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었습니다. 은밀하고 또 대범하기도 한 북한의 해상 도발은 정말 끝이 없는데요. 오늘은 6.25 전쟁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북한 해상 도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7년 1월 19일 이날도 어김없이 전국에서 몰려든 200여 척의 명태잡이 어선들이 동해 NLL 인근에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부진했던 어획량을 만회하기 위한 어선의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그때 당시가 명태잡이 철이에요.
명태잡이 철이니까 모든 어선들이 이제 휴전선 근방에 그쪽이 또 고기들이 명태들이 많이 몰리니까 어선들은 자꾸 이제 그 좀 월선을 해서라도 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못 올라가게 저지를 하고 그런 임무를 했었죠. 어회골을 올리지 못한 어선들은 명태대를 따라 북상하며 북방 한계선을 넘나들었다. 이 남측에서만 잡다 보니까 이제 어획량이 좀 계속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잡으려고 하는 우리 어선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선들을 갖다가 북한의 어떤 경비정들이 납포를 해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 그 우리 어선들을 갖다가 이 조업을 통제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 당포함도 그때 이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고요. 동해 경비 임무를 띠고 작전을 수행 중이던 해군 당포함은 어선단의 북상을 가까스로 막고 있었다. 그러던 오후 1시 30분경 북한 경비정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유인이라는 거야. 우리 어선들이 납포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간 거지.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갔다는 거죠. 그 당시 정황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니고 거기 그 우리 어선들이 뭐 오류 활동하면 이제 올라가면 막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북한 그 해군 경비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면 바로 채가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잡으러 올라간 거야. 우리 어선들을 통제하러. 그 상황에 그냥 바로 한 20분 동안에 그냥 수백 발의 해안포를 맞는다는 거는 그거는 의도적인 거죠. 사실은 다 계획적이었던 거죠.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우리 어선단 쪽으로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제 전투 배치가 붙으니까 전투 배치에 붙으면 무조건 다 이제 자기 위치로 가서 이제 대기를 하든가 뭐 실제 임무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1시 30분 좀 넘어서 갑자기 함정이 울리더라고요. 그냥 그 요동치는 저기를 느끼겠어요. 우리가 금방. 근데 포탄은 수없이 날라갔고 수없이 이제 한 두 발째부터는 그냥 진짜 제대로 맞았는지 배가 그냥 크게 요동치면서 그래가지고 그 뒤로 하여튼 뭐 계속 맞았어요. 계속. 요란한 부상과 함께 북한 해안기지 육상포대에서 포격이 계속됐다. 실질적으로 그 함대의 포격을 하기 전에 경고 사격이라는 게 있는데 경고 사격이라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경고 사격을 있었다면은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구나 해서 뭐 바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그 경고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약 20분 동안 쏟아진 적탄은 당포함을 강타했다. 이제 우리는 통신도 할 수가 없고 이제 뭐 아무런 그냥 무슨 대비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멍하니 이제 앉아서 이제 있지. 이제 포탄 날라온 쪽을 좀 피해서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함교에서 함장님이 퇴함하라고 이제 하시더라고. 오후 2시 31분 부상당한 함장을 대신해 부함장 황중식 소령은 퇴함 명령을 내렸다. 벌써 바다에 많은 분들이 그 퇴함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바다에 많이들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조타실에 계신 분들한테 퇴함 명령이 내려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벌써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조타실에 계신 분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퇴함을 하자 해서 몸만 빠져나와서 다른 것을 뭐 상상할 수가 없었죠. 포탄은 계속 날아오고 있었는데 적탄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군사 기밀을 지키기 위한 당포함 승조원들의 노력은 계속됐다. 그 레다에 그 쓰는 이만한 그 지금으로 가는 이제 칩이죠, 칩. 이런 거를 몽땅 들고 나왔어요. 거기다 놔뒀다가 이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제 주머니에다 담고
예. 나왔던 거예요. 이분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습당한 당포함 승조원 7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9명이 희생됐다. 3인치 포의 그 포대원들이 거기에 정확하게 그 포가 이북포가 그 정확하게 그곳에 떨어지면서 거기서 많은 사상자가 났고, 그 다음에 구명정을 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그 대원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이북포가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제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것이 저희들이 퇴함을 해서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한참 그 바다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갈 때 후미에 그때도 아직 퇴함을 못 하신 분들이 한 5-6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배가 침몰함과 동시에 그게 공동이 생기면서 이 소용돌이가 치면서 주위에 50m 주위에 있는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늦어서 막 퇴함을 못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멀리서 볼 때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계속 손만 흔들고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침몰 함정으로 기록된 해군 당포함.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 장렬하게 희생된 해군 당포함은 여전히 동해 수심 200m 아래에 수장돼 그날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다. 아무런 도발 행위 없이 그저 위험한 상황에 처한 오선단을 인도하려는 우리 함정에 경고조차 없이 무차별 포격을 가한 북한의 도발은 국제적 관례에서도 매우 부당한 행위였는데요. 이에 북한은 우리 함정을 피격하고도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없는 부정과 고짓으로 사건을 왜곡시키면서까지 북한이 해상에서의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25세였던 김정일은 군권을 장악하고 후계자 업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었습니다. 동시에 1966년 북한은 동서의 NNL 주변에 다수의 해안포 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해 왔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왜 NNL 주변에 해안포 기지를 구축했으며 또 끊임없이 해상 NNL을 침범하려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NNL, 즉 북방한계선은 지난 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종전협정 체결 직후 안정적인 해상 관리를 위해 그은 경계선인데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용해 기준 3해리에 입각해 백령도와 대청도, 서청도와 연평도, 우도를 따라 또 동해상은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이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NLL에 대해 유엔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는 옥지를 부리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당포함 피격 사건 이후에도 해군 방송선 I2 피랍 사건, 해경 863 경비항 격침 사건 등 북한의 해상 도발은 계속됐는데요. 특히 당포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후에 발생한 미 해군의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의 경우 북한이 대범하기까지 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1968년 1월 23일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해군 소속 푸에블로호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랍된 것이었다. 해군 함정이 공해상에서 납치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며 푸에블로호와 승무원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의 맞불 작전에 미국은 더 이상의 무력 시위를 포기한 채 대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이 북한과 미국이 서로 그 푸에블로 나포 지점에 대해서 서로 위치가 다릅니다.
북한의 경우는 이제 원산으로부터 15해리 떨어진 지점에서 납포를 했다라고 하면서 원산 앞바다에는 여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6마일 해상에서 납포했다. 고로 우리의 영해 12해리 영해를 침범한 것이고 우리는 정당하게 납포를 했다 하는 주장이고요. 미국은 절대로 우리는 12해리를 넘은 적도 없고 우리들은 그 푸에블로호에 지시하기를 적어도 13해리 이내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거죠, 사실은. 네. 엇갈린 주장 속에서 열흘 만에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비밀 회담을 시작했다. 그 시기가 아주 참 애매했던 게 대부분의 미국의 전략이나 전략 지원이나 이런 게 베트남에 가 있었을 때거든요. 베트남 우선시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다 할 양쪽에서의 전쟁이 났었을 때 그것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그때 없었어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있었으며 만약 북한을 향해 무력을 동원한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된 미국 승무원이 무려 82명이었다.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어도 억류된 승무원의 송환을 위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북한의 판문점 비밀 협상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미국의 영해 침범과 간첩 행위 그리고 승무원 송환이었다. 하지만 푸에블로호가 피랍된 수역은 해안의 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공해가 될 수도 북한의 영해가 될 수도 있는 애매한 곳이었다. 그러던 중 1968년 3월 3일 북한은 억류된 승무원들의 자백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푸에블로호가 정보 수집 활동 중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승무원들은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다고 하니 자백서가 승무원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작성됐을 리 만무했다. 또한 당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북한은 인지를 빌미로 미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받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던 중 1968년 5월 8일 개최된 16차 회의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교체된 미국 대표가 처음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작성한 이른바 사과문의 견본을 미국에 제시한 것이다. 과연 북한이 작성한 사과문의 내용은 무엇일까? 북한이 만들어 놓은 사과문, 또 미국이 이제 거기에 동의한 사과문은 영해 침범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지 않겠다. 이어서 나는 이 문서의 서명과 동시에 82명의 우리 미군 승무원과 1명의 미군 시신을 인수했음을 확인함. 미 합중국 대표 딱 이런 거였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합의한 사과문의 일부를 공개하며 마치 미국의 도발에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선전하기 시작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앞 미 합중국 정부는 미국 함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 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정탐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국 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확고히 담보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이 사과문을 조작하는 만행까지 강행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온전한 사과문, 북한에서는 이걸 사죄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목적에서 봤을 때 그 밑에 그 두 줄 승무원을 인수했다 하는 내용은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을 삭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노동신문에 공개된 내용에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내용, 인정, 사과, 재발 방지 그 내용만 포함이 된 내용, 그 사과문만 나오는 거고요. 밑에 그 인수했다 하는 내용은 삭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북한은 이제 온전하게 이것은 인수증이 아니라 사과문이다. 북한 말로 하면 미국의 사죄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건 발생 후 11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3일 28차례에 거친 비밀 협상 끝에 푸에블로 피랍 사건은 합의점을 찾게 된다.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승무원 82명과 유해 한 구를 송환하고 함정과 장비는 몰수했다. 북한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며 억류돼 있던 82명의 승무원들은 판문점을 넘어 미국으로 무사히 송환됐다. 북한은 승무원이 송환된 다음 날인 12월 24일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핵심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승리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푸이블호를 전시해 북한 주민들에겐 반미 감정을 부추기며 대미 승리의 전리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변형된 사과문과 함께 푸에블로호를 북한의 대미 선전용으로 악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했던 작업이 그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전승기념관을 새롭게 확장, 이제 재신축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3년 7월 27일 날 그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이제 재개관을 하는 날이었는데 정작 전시할 물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북한 전역에 그 당시에 어떤 그 갖고 있던 뭐 어떤 그 승리의 징표들을 갖고 와라, 이제 수집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는데 그걸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푸에블로호를 하는 건 뭡니까? 미국의 군함입니다. 군함. 뭐 이것보다 가장 상징적인 물건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김정일이 전시를 위치해준 대동강이었지만 그거를 아마도 아들은 어떻게 보면 부담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쪽에 옮겨놔서 전시를 함으로써 어떤 그 전승기념관 또 푸에블로 어떤 그 대미 승리를 공식화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되는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 북한의 대미 승리 전리품으로 전락한 푸에블로호의 기구한 운명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매년 푸에블로호를 납치했던 날을 전후해 이 사건을 미국에 대한 승리로 선전해 왔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이런 경험으로 반미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북한 인터넷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48년간 대동강에 전시되었던 푸에블로호의 사진과 함께 항복서로 주장하는 한글 문서와 미국 측 대표가 문서에 서명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는데요. 김정은은 푸에블로호에 대해 6.25 전쟁에서 패한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무장간첩선을 침투시킨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반미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리품으로 지난 2013년까지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해 왔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동해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납치한 푸에블로호를 왜 하필 평양 대동강 구역으로 옮겨놨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너럴 쇼머너 사건이 있습니다.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쇼머너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다 화공으로 불타버린 사건이 바로 대동강변에 위치한 쑥섬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평안감사 박두수의 지휘 아래 발생한 사건을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중조 할아버지 김웅우가 지휘한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는데요. 물론 이것은 고짓된 족보 조작입니다. 저 역시 평양의 쑥섬은 김일성 일가가 미국의 침략에 맞서 싸운 장소로 각인됐을 정도로 북에서 그렇게 세뇌 교육을 당했을 정도죠. 평양 쑥섬은 김일성의 고향인 만경대와 아주 지척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기도 좋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든 역사를 왜곡시키고 이를 악용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들의 도발은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푸에블로호가 납치되기 불과 이틀 전 북한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를 습격했는데요. 물론 암살 시도가 미수로 끝났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즉각적인 보복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 무력 충돌로 이어질까 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뒤 미 해군 소속의 푸에블로호가 납치됐고 북한을 향한 미국의 태도는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예비군 14,000여 명의 즉각 소집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 거죠. 미국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우리 정부도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의 추가 파병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납치함으로써 베트남전에 동원돼야 할 미군의 전력은 동북아로 분산되고 이에 따라 북한은 베트남 공산 세력에게 도움 아닌 도움을 주게 된 것이죠. 또한 제재 경쟁 상대인 남한과 동북아 지역 안보를 관리해야 하는 패권국 미국 사이에 균열까지 유도하게 된 건데요. 이처럼 북한은 자신들의 권력 구조를 다지고 오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선제 도발을 자행합니다. 그런 북한의 선제 도발 주요 장소가 바로 NLL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NLL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상을 방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NLL 사수에 실패해 북한 함정이 강릉 해안이나 소해 5도에 상륙 기습하게 된다면 바로 지상작전으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역발상으로 성공시킨 전술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6.25 전쟁의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 정권은 인천과 강릉 해안 상륙작전을 수시로 노리며 끊임없이 해상 도발을 강행하는데요. 북한이 해상 도발은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1983년 12월 3일 밤 부산 다대포 해안에 검은 그림자가 포착됐다.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반잠수정이었다.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지. 요 바다 저쪽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 바다 안 있습니까? 네. 바다 그래야 여기로 쭉 이제 들어갑니다. 북한이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폭약을 터뜨려 수행원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얀마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55일 만에 발생한 간첩 침투 사건이었다. 북한은 당시에 우리 대통령을 시해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조성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남한 사회의 혼란, 친북 정권의 수립, 그들의 대남적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고 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 실패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리는 노림수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다대포 근해에 침투한 공장 모선은 길이 28m의 80톤급으로 열추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4발과 로켓포 2문을 비롯해 레이더와 송수신 무전기를 갖추고 있었다. 여기에 공작 자선 역시 규모만 작을 뿐 침투를 위한 모든 무기가 완벽하게 구비돼 있었다. 결국 침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발견할 수 없도록 은밀하게 침투를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또 그런 기습 효과를 발휘하려면 빠른 속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반잠수정은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대포 해안을 찾은 무장간첩의 침투는 결코 쉽지 않았다. 어망에 걸려 침투가 어려웠던 데다 이미 잠복해 있던 우리 군에 발각됐기 때문이다. 1조, 2조, 3조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해안
해안 쪽에 잠복을 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능선에 올라가는 그 길목길에,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목재기 쳐져 있어 장애물, 거기에 이제 한 조가 있었고, 그 이제 산에 또 한 조가 있었고, 접선 장소에 또 한 조가 있었어요. 이제 개들이 오는 걸 보고 상황을 보고 거기서 이제 덮치는 거로 이제 작전이 그렇게 됐었죠. 이들 무장 간첩은 지난 11월 30일 일본 어선으로 위장한 80톤급의 공장 모선으로 원산을 출발, 울릉도 동쪽 공해상을 우회에 남하해서 12월 3일 오후 일본 대마도 동북방 10마일 해상에 잠시 정박, 간첩 자선을 분리시켜 5명이 승선하고 다대포 해안 목표 지점으로 침투했습니다. 금은밤을 이용한 간첩선은 다대포 해안으로부터 900m 지점까지 접근, 김양식 목책에 막히게 되자 2명이 배에서 내려 빨대를 사용해 잠수로 헤엄쳐 상륙하다가 국군 초병들에 의해 발견돼 생포된 것입니다. 한편 이들을 하선시킨 공작선도 부근 해안에서 곧 발견돼 영도 남방 9km 지점까지 도주하는 것을 긴급 출동한 우리 공군기와 협동으로 해군 고속정이 추격, 밤 11시 6분경에 격침시켰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9일 만에 북한은 노동신문과 방송을 통해 다대포 반잠수정 침투 사건이 남한의 자작극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남한의 자작극이다. 자기들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을 자기들이 했다고 시인하는 순간 그건 엄청난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부정을 하고, 북한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생포된 간첩들은 침투를 시인하며 북한의 목적을 밝혔다. 그가 이미 부산 지방에서 의뢰한 그 국가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 또 인민들을 사회적 혼란을 조성시키는 것을 도와주고 그날 밤으로 그 지대를 이탈해서 서영선과 만나서 기지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간첩들은 우리 남한 내부의 고정 간첩이라든지 수시로 파견하는 간첩들과 접선을 해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지요. 80년대 은밀하게 이어진 북한의 해상 침투. 과연 그들의 도발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북한은 70년대 이후부터 발각될 위험이 낮다는 이유에서 은밀한 해상 침투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70년대엔 주로 개인 수용 장비, 고무보트 등을 이용하거나 모선과 자선으로 구성된 공작선을 활용해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80년대엔 5선을 위장한 공작선이나 8명 정도 탈 수 있는 반잠수정을 활용했는데요. 특히 반잠수정은 선체에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색 처리가 되어 있어서 레이더 탐지나 추적을 피하기 쉽고, 반잠수 상태로 항해할 경우 물 위로 약 50cm 정도 노출되기 때문에 파도에 가려져 유관 식별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이를 줄곧 대남 침투에 활용해 왔습니다. 실제 얼마나 자주 침투를 했는지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남 작전에 18회 이상 성공해야 이른바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80년대엔 해상 침투로 인한 영웅의 수가 부쩍 늘어나는 바람에 22회 이상으로 공화국 영웅의 기준을 조정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80년대를 지나며 한국에 비해 해군 전력이 뒤처지기 시작하자 북한은 한미 해군의 동서해안 합동군사훈련에 대비하는 한편 유사시 즉각적인 대남 침투를 위해 지속적인 도발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선 지속적으로 난파 공작원을 양성해 왔습니다. 160명으로 구성된 한 기수의 절반 정도는 단독으로 간첩 활동이 가능할 만큼 생존과 테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게 되고요.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인력이 해상 침투 때 선박 운전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해상 도발을 철저히 계획하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해상 도발이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민간 노선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이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끝나면서 그날 이후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다. 육상에는 38선이, 바다에는 NLL 즉 북방 한계선이 그어졌으며 이후 동서의 접경 해역에서 어선단의 보호를 위한 어로 한계선이 그어졌다. 6.25 전쟁이 끝나고 수복된 동해 최북단의 고성 거진항은 명태가 지천으로 잡혀 국내 명태 생산의 70%를 공급하며 동해안 최대의 어업지로 비운했고 무려 1,500여 명의 어부들과 350여 척의 어선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시절 거진항 어부들에게 명태잡이는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명태떼를 쫓아 아슬아슬하게 어로 저지선을 넘나들던 우리 어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북한의 경비정이었다. 실제 1967년 11월 3일 단 하루 동안 명태잡이 어부 60명이 납북될 정도로 북한은 위협적이었다. 그 시절 명태어장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NLL 인근에 자리했다.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선 좀 더 북쪽으로 가야 했지만 섣불리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렇게 언제 납치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또 생존을 위해 어로 저지선을 넘나들며 명태잡이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때 서너 집 건너 한 집꼴로 어부들이 납북됐을 정도로 민간 어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대단했다. 과연 북한은 무슨 의도로 어부들을 납치한 것일까? 남북 협상을 할 때 대단히 유용한 카드로 써먹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줄 테니 뭐 이런 협상 교환 조건도 있었겠고요. 절대 인도주의적으로 북한이 그들을 돌려보내준 이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대부분 어떤 협상 카드로 썼어요. 북한은 납북된 어부들을 협상에 이용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어부들을 납치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민간 어선 납북자는 어느 정도였을까? 6.25 전쟁 이후 북한에 피랍된 어부는 약 3,700여 명. 그중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어부만 457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강제로 납치한 어부들에게 거짓된 북한의 실체를 세뇌시켰으며 납북 어부들은 난파 간첩 교육을 마친 후에야 되돌아올 수 있었다. 북한 교례에서 풀려난 해왕 6호 7호와 선원들이 납북된 지 291일 만인 11월 12일에 인천항에 돌아왔습니다. 평화롭게 조업을 하다가 지난 1월 북한 교례에 피납되었던 선원들은 10달 동안 억류된 끝에 평안남도 남포항을 떠나 인천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민간 어선을 납치했다가 돌려주기를 반복하는 데에는 또 다른 속내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뭐냐면은 한국 해군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요 정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침투해 갈 수 있는지 이걸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우리 해군이 그렇게 충분한 수의 초계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실제 북한은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민간 어선을 납북하며 해상 퇴로를 자행하고 있었다. 또한 납치한 어부를 대남 공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은 남한 어선 납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이어갔다. 북한의 민간 도발 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어선과 어민 납치였으며 북한은 자진월북 또는 간첩 행위자로 몰아 이들의 송환을 거부하곤 했다. 어부 이재근 씨 역시 납치됐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1970년 4월 29일 새벽 2시에 우리 배가 납치됐다만 북한 경비정에 의해서. 나는 그냥 그 옆에서 그 배가 닿으면 우리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보죠. 상문을 이렇게 보니까 군대들이 철갑 모수 안정부장하고 배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해군들이 왜 올라오는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도로에 누웠죠. 누웠는데 그 다음에 그놈들이 다 배 올라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총 땅땅 쏘던 게 다 내려오라고 말이에요.
북한은 어부들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의 도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했다. 동문회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자유가 많은데 그 무슨 자유가 있는데 하니까 충성할 수 있는 자유, 복종할 수 있는 자유, 이거 자유라니까. 그게 무슨 자유인가 이러니까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자유밖에 허용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유지하고 위대한 수령님 모시게 산다는 게 잘 산다는 게요. 납치한 어부들에겐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시키며 오히려 자발적인 의지로 북한에 넘어온 것임을 강요했고, 혹독한 난파 간첩 훈련을 통해 대남 공작원으로 활용하려 했다. 3년 8개월 동안 우리가 받았어요. 거의 뭐 살인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살인이지. 살인 기계 만들고 어디 가서 해놔도 지원자 안 되면 뭐 도둑질도 해야 되고 열쇠도 따야 되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무슨 뭐라고 할까 무슨 이 괴물도 아니고 괴물보다 더하지. 그저 생업의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던 어부를 납치해 북한은 난파 간첩을 양성하고자 하는 등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마치 거래를 하듯 납치한 어부들의 몸값을 요구하며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만행을 저질러 왔다. 하지만 북한 역시 우리나라의 영해를 침범해 왔다. 실제 연평균 4-5척의 북한 어선이 NLL을 침범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어선의 퇴각을 종용하는 한편 기관 고장 등의 이유로 조난을 당했을 경우 NLL 인근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우리 측 민간 어선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북한의 민간 어선 납치는 그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였다. 1955년 대성호가 납북된 것을 시작으로 1965년 조기잡이 어선이 납북됐으며 1968년엔 병화잡이 어선 역시 납북됐다. 1972년 홍화잡이 어선 납북에 이어 1974년 어로 작업 중이던 수원호가 납북됐고 1995년엔 우성호 납북까지. 분단 이후에도 북한의 민간 어선 납북으로 인해 분단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바다 위 어민들을 향한 북한의 위협은 언제쯤 끝이 날까?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동해와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북한이 우리 요객선 납치와 월북 시도를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발 상황에 대응한 군경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한시도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시대별로 방법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 북한의 해상 도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북한 도발사, 오늘은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9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북한의 해상 도발을 통해 NLL 사수의 의미를 확인해 봅니다.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습적으로 도발을 했단 말이죠. 확전을 하지 않고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